안녕하십니까. 입문과정 8번째 시간입니다. 물권 강론 보고 있고요. 이제 점유권과 소유권까지 살펴봤죠. 이제 제한물권,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 두 종류가 남았죠.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남았습니다. 그중 이제 용익물권이라고 타인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싸잡아서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땅지자를 쓰죠.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타인 토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반면에 전세권은요, 타인 부동산, 즉 타인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자, 입문 과정에서는 개념과 특징 정도, 그리고 기본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어떤 용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상권은 이렇게 되어 있죠. 타인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 싸잡아서 지상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상권은요, 우리 민법이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따로 존재하고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인 게 보통이죠. 동일인인 게. 그런데 다를 수도 있죠. 꼭 동일인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경우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려면 당연히 을은 이 땅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겠죠. 소유권이 없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그 다음에 이 을이 갑소유 땅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건물을 소유, 공작물을 소유, 수목을 소유. 이렇게.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목적이 딱 정해져 있다.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 여기서 건물이 뭔지 아실 거고 수목 나무라는 거 아시죠? 이게 뭐냐? 주차 타워 같은 거 생각하시죠. 이런 거. 이런 걸 지상권이라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고, 그 사용권으로 마련된 권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관계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만들어 놓은 게 지상권이다. 그래서 특징, 타인 토지에 대한 권리죠. 내 땅이 아니라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갑소유가 건물이 없는 땅 나대지, 여기를 을이 계약을 맺습니다. 지상권 계약. 그래서 을이 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지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고요. 또 을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다가 낡아서 건물을 때려부시고 새로 져. 즉 지상물이 중간에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지상물은 지상권 성립 요건도 아니고 존속 요건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또는 현재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 존속하게 됩니다. 자, 이때의 지상물은 건물, 공작물, 수목이고요.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 소유, 즉 농작물의 소유 목적은 제외되죠. 농작물 소유 목적 지상권 안 됩니다.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입니다. 그리고 건물, 공작물, 수목을 지상물이라 하고,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 존속한다는 거. 또 지상물에 관한 권리, 지상물, 즉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 당연히 별개의 독립한 권리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토지 사용 대가를 지료라고 하는데요.
지료를 꼭 지급하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상권이나 지역권은요, 남의 땅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 대가, 즉 지료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지상권 계약을 할 때 지료 지급을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권은 유상지상권도 있고 무상지상권도 있습니다. 그 말은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다섯 번째,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 토지죠. 그 토지는 개수를 어떻게 판단하죠? 필 단위로 판단하죠. 이때 타인 토지, 일필 토지 전부가 지상권의 객체냐? 아닙니다. 일필 토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 토지인데 그 타인 토지는 일필 토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상권의 뜻이고 지상권의 특징이다. 이런 권리가 우리 민법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지상권은 취득하는 방법, 대원칙이 두 가지죠. 계약 등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을 수 있죠. 자,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뭐예요? 계약이죠.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죠. 법률 행위죠. 그리고 부동산 물권이죠. 186조가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죠. 갑소유 토지 등기부을 구해 지상권자을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겠죠. 그게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되겠죠. 반면에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즉 법률 규정한 취득 중에 뭐 상속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갑소유 땅이 을이 지상권에 기초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사망을 했고 상속인 병이 있다. 병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상속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상속 등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게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정상권은 법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특별하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걸 싸잡아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요. 민법에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있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있고요.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대법원. 이게 관습법이라고 그랬죠. 관습법에 의한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놈과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 이걸 법정상권이라 하고, 명문 규정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게 있고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중에 명문 규정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 중에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305조하고 366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하나하나 볼 필요 없고요. 딱 하나 가지고 왜 법정상권 인정되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만 가지고 366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땅이 있어요.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요.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을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을은행은 담보를 요구합니다. 뭘 맡기고 빌려가라 말이지. 자, 이때 갑이 땅을 맡겨요. 근데 건물도 맡기려고 그랬더니 을이 건물은 낡아서 안 된다. 땅만 잡겠다. 그래서 갑이 토지만 담보로 제공해요. 갑이 갖고 있는 토지와 건물 중에서 토지만 담보로 제공합니다. 자, 토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은 이 토지에만 저당권을 갖게 돼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땅에만. 자, 근데 저당권은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갑이 을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저당권에 기초하여 땅을 경매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채권을 회수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갑이 돈을 갚지 않아. 그럼 이 땅, 저당권자는 이 땅을 경매에 넣죠. 그걸 저당권 실행이라고 합니다. 저당권 실행 경매. 자, 이때 이 땅이 병에게 경락이 되면 법원이 병에게 경락 허가를 전합니다. 그러면 땅 소유자하고요.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때 병소유 땅에 갑이 건물을 소유하려면 뭐라 그랬죠? 갑이 땅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죠. 이게 없으면 건물은 철거가 된단 말이죠. 무단 건물이니까. 종전에는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땅이 병에게 넘어갔어요. 갑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소유권 말고 다른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갑에게 법에서 정한 지상권이 인정이 돼요. 이게 366조 법정사건입니다. 결국 법정사건이란 건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 상태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게 법정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게 법정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 동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여기서 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나눠지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중에 366조는 원인이 뭐냐?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저당권. 토지나 건물에 있었던 저당권자가 토지나 건물을 경매를 넣었어. 그게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달라졌어. 이게 366조가 됩니다. 자, 입문 과정에서는 법정사건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하고요. 그걸 366조 가지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대원칙.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걸 말하는데 이 원인에 따라서 세분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 요건에 따라서 이 요건에 딱 들어맞아야 법정사건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들어맞지 않으면 법정사건이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법정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동일인 상태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유가 달라졌을 때 법이나 관습법, 대법원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하고 법정사건, 관습법성 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이 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잡은 다음에 366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런 게 366조 법정사건이다. 아마 이렇게 법정사건의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기본서 보면 머리가 딱딱 아파져요.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과 갱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존속기간은 계약기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존속기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권리존속기간이 있고요. 계약존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속기간하고 세트로 나오는 게 뭐예요?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재계약이 나오죠. 재계약이 뭐예요? 갱신이죠. 갱신. 존속기간 및 갱신이라는 게 법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크게 틀을 잡습니다. 이 존속기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최장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장 존속기간은요.
권리나 계약의 존속기한을 법이 제한하기 위해서 규정을 둡니다. 제한. 규정 형식은 이렇습니다. 몇 년, 초과, 연장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몇 년보다 연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반면에 최단은 몇 년보다 단축 못한다. 짧게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보세요. 최장 존속기간 나중에 보시겠지만 전세권 10년 초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계약 권리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이야. 10년을 넘을 수가 없어. 최장 존속기간 하고요. 지상권 같은 경우는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지상권의 계약기간은 적어도 30년 이상으로 해라. 이런 걸 최단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상권, 뭐 전세권, 임대차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게 규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구별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존속기한은 두 종류가 있다. 두 번째,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규정을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존속기간은 크게 두 덩어리, 종류가 두 개가 있다. 최장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이 있다. 규정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다. 두 번째, 만약에 계약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요거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주세요. 그 다음, 갱신, 재계약이 있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갱신하는 걸 약정갱신이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에 만나가지고 합의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재계약하는 거죠. 만나서 합의로 갱신하는 경우를 약정갱신, 합의갱신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법정갱신이라고요. 묵시의 갱신이라고도 하는데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 이걸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요. 갱신의 간접적 간제라고요. 글씨가 개발 세발입니다.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요. 어느 일방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상대방한테 갱신을 청구해요. 갱신합시다. 갱신 청구. 그런데 상대방이 이걸 거절을 해요. 아, 싫어. 갱신합시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거절합니다. 그러면 갱신을 청구한 자가 그래? 그럼 이거 사. 뭘 사라고 해요. 이걸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절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자, 보세요. 갱신해 주세요. 갱신합시다. 거절. 그래? 이거 사.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청구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절을 했다가는, 갱신 청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거절을 했다가는 뭘 억지로 사야 돼. 강제로. 그러니까 고민을 하겠지. 야, 이거 갱신 거절했다간 저걸 사야 되는데 살 돈은 없고 고민이 좀 되겠지. 그래서 잠을 못 자겠죠. 즉 갱신을 심리적으로 강요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걸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합니다. 요게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수단이 두 개, 갱신 청구권 및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완화시켜 놓은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특별법에 있어요. 뭐라고? 갱신 요구권이라고. 조금 달라요. 갱신 요구권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 및 특별법에서 그 특별법은 두 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거기서 권리나 계약에 관한 존속기간이 두 종류에다가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 및 기간이 만료했을 때 재계약과 관해서 네 가지 합의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그리고 주임법 상위법에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 이 총 네 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규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왜?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이걸 쫙 다 설명을 드리고 나면 머리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그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세팅을 딱 해놓은 다음에 요게 나오는 부분에 뭐가 규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구별을 좀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상권에는 뭐가 규정이 되어 있는가? 최단기간이 규정되어 있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했을 때 다음 기간보다 단축 못한다. 석조, 석회조, 연화조라고 되는데 석은 이제 돌이고요. 이건 시멘트고요. 이건 기와를 말합니다. 견관 건물 수목 소유 목적 30년 이상. 전호 이외의 건물이 그러니까 목조 건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15년 이상. 건물 이외의 공작물 주차 타워 같은 걸 5년 이상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거보다 짧게 기간을 주겠다. 예컨대 수목 소유 목적인데 20년으로 정했다 30년으로 연장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걸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기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최장은 없어요. 지상권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문제가 된다 그랬죠? 281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280조에서 정한 기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목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30년이 기간이 되는 거예요. 30년이. 주차 타워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이 기간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 이것도 안 정했어요. 을이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건물을 소유할지, 수목을 소유할지, 목조주택을 소유할지, 주차 타워를 소유할지, 그걸 정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도 전조 2호니까 15년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상권은 최장 존속기간은 규정이 없다. 최단기간에 규정되어 있다. 30년, 15년, 5년. 엔드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기간을 법에서 정해준다. 281조. 그러니까 지상권 계약을 할 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갱신이 있죠. 약정갱신이 있고 민법에는 세 가지. 요 계약 갱신 요건은 특별법에만 있는 거고요. 민법은 세 가지. 그중에서 지상권에는 요거는 없고요. 법정갱신은 없고요. 약정갱신과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정갱신이 284조입니다. 지상권은 당사자가 얼마든지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할 때도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는데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런데 을이 지상물이 남아있어. 을은 갱신하고 싶으니까 갱신을 청구하겠지. 이때 갑이 을이 갱신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약정갱신으로 가겠죠. 그런데 갑이 갱신을 원하지 않아. 이 땅 이제 내가 쓸 거야. 거절해. 그러면 을은 그럼 건물 사라 말이지. 그래? 그럼 건물 사. 이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갑은 거절 못합니다. 건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갱신 청구했을 때 고민을 좀 하겠죠. 그래서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 지상권자에게 갱신 청구권 및 건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두 가지를 마련을 해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상권의 뜻이고 특징입니다. 효력은 나중에 자세히 볼 것이고요. 특수지상권이라고 분묘기지권이라는 놈만 좀 생각해 봅니다. 특수지상권에 세 개가 있어요.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있는데 나중에 개념 잡고요. 분묘기지권만 뭔지 간단히 생각을 해봅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가 뭐지요? 묘지죠, 묘지. 그럼 분묘기지권은 뭐냐? 분묘기지권. 이렇게 돼 있죠.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를 해요. 남의 땅에.
갑소유 땅에 을이 분묘를 설치해요. 자, 이 분묘 공작물의 일종입니다. 그럼 을이 분묘를 설치했잖아요. 이 설치한 자가 분묘 소유권을 갖게 돼요. 분묘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합니다. 어쨌든 이 분묘를 소유하면서 때가 되면 이 묘지에 와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봉사도 하겠죠. 요걸 목적으로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요 바닥면, 요걸 분묘기지라고 합니다. 및 주위의 빈 땅, 공지라고 하죠.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 즉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지상권하고 비스무리한 권리, 지상권 유사의 물권, 요거를 분묘 기지권이라고 개념을 잡습니다. 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 3가지만 입문 과정에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이 을이 갑의 허락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 이게 가장 기본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을이 갑소유 땅에 무단으로 설치를 해요. 무단. 몰래. 그리고 20년이 지나. 그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는 게 판례예요. 을이. 다만 2001년 1월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옛날 이름으로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인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타인 토지 분묘 무단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남의 땅에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즉 2001년 1월 이전에 무단으로 설치하고 20년이 지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이라는 걸 시효취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갑소유 땅에 갑이 분묘를 설치해요. 그럼 갑소유 땅, 갑소유 분묘죠. 토지와 분묘가 동일인 소유예요. 근데 갑이 땅만 팔아요. 분묘 이전 특약 없이 땅만 팝니다. 그러면 토지와 분묘가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에서 어떤 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졌죠. 우리 아까 봤던 법정상권하고 구조가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갑이 뭘 취득하게 된다? 땅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렇게 지상권이라는 게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과 특징, 존속기한 및 갱신, 특수지상권의 분묘기지권이란 거, 요 정도 세팅을 딱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이란 게 나왔습니다. 지역권이란 건 요 역의 뜻을, 지역. 요때 여기요, 한자로 요렇게 써요. 요렇게 쓰고요. 번역은 편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갑소유 땅이 있어요. 을소유 땅이 있고요. 여기 공로가 있어요. 그런데 갑소유 땅이 맹지거나 통로가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가 상린관계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인정된다 그랬죠. 근데 이 갑소유 땅으로부터 공로까지 통로가 있어요. 아주 잘 개설이 되어 있어요. 포장도 잘 돼 있고요. 폭도 넓고요. 밤에 되면 조명도 환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갑이 공로로 출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30분 걸려요.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 을소유 땅을 딱 통행하면요. 여기 5분이면 가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을소유 땅을 통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앞에서 봤던 상린관계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죠. 갑에게는. 왜? 갑에게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맹지거나 이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해야 되는데 지금 갑소유 땅으로부터 공로까지 통로가 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 즉 불편할 뿐, 갑이 이 기존의 통로를 통행하는 게 을소유 땅을 통행하는 것보다 좀 불편할 뿐, 이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갑이 을을 찾아가서 내가 통행료를 얼마 정도 줄 테니까, 1년에 얼마를 줄 테니까
네 땅 중에서 요만큼. 예컨대 폭이 한 몇 미터 정도. 자동차가 지나다니면 몇 미터 정도가 필요할까? 한 3미터? 한 5미터? 넉넉하게 5미터. 요만큼만 내가 사용하자. 라고 을하고 계약을 맺어서 갑이 이렇게 통로를 확보를 해요. 이때 이 빗금치 통로는 갑 소유 토지로부터 공로까지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이익, 이게 뭐라 그래요? 편익. 요거를 이 빗금치 땅이 제공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갑 소유 땅이 을 소유 땅으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어요. 이런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권리를. 자,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갑이라는 사람이 편익을 받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권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편익을 받는 권리라면 쉽게 말하면 이 통로를 갑만 통행할 수 있어요. 갑만. 갑의 부인, 갑의 자녀, 얘네는 통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갑만 열라 여길 통행하고 갑의 부인이나 갑의 자녀는 기존 통로로 통행을 해야 돼요. 또 택배나 음식 배달도 기존 통로로 통행을 해야 돼요. 여길 통행을 못해요. 그런데 지역권이란 이런 사람이 편익을 제공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이 편익을 제공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통행하는 누구든지 이 통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역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사람이 취득을 해요. 사람이 취득을 하는데 다만 이 지역권은 그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하는 땅을 위한 권리가 됩니다. 이런 걸 지역권이라 합니다. 개념이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사람이 취득하지만 그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그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그 지역권자가 가지고 있는 땅, 지역권이라는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땅, 그 땅을 위한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이라는 일정한 목적, 통행 같은 거, 타인 토지를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돼요. 용수지역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갑이 경작을 하는데 물이 부족해서 을하고 계약을 맺고 을 소유 땅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오고 있더라. 이 물을 끌어와가지고 갑 소유 땅에 들이붓겠죠. 그러니까 갑이 아니라 갑 소유 땅이 을 소유 땅으로부터 물이라는 편익을 제공받죠. 아까 같은 걸 통행지역권이라 하고 지금 같은 걸 용수지역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역권이란 남의 땅을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게 되고요. 이때 편익을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라 하고요. 을소유 땅. 편익을 제공받는 땅을 요역지라고 합니다. 결국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가 되죠. 요역지를 위한 권리. 이게 지역권의 뜻이 됩니다.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통행지역권이라든가 용수지역권 같은 걸 생각하는데요. 그 편익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자, 지역권의 특징만 생각해 봅니다.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개인적 편익을 위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땅이 편익을 제공받아야 돼요. 사람이 편익을 받는 지역권. 사람이 편익을 받는 걸 인여권이라고 합니다. 인여권. 근데 지역권은 땅지자를 쓰죠. 토지가 편익을 제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개인적 편익을 위한 것을 인여권이라고 하는데 인여권은 민법이 없죠. 지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무상을 불문합니다. 또 설령 대가 지급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법, 등기 절차와 관련된 뭐 여기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기도 안 됩니다.
어쨌든 지역권은 이런 특징이 있다. 사람이 편익을 제공받는다. 지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없더라. 그 다음에 요역지, 편익을 제공받는 땅,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죠. 우리 용수지역권 생각해 보세요. 갑소유 땅, 요역지, 을소유 땅, 승역지.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온다. 그 물을 요역지 전체에 들이붓겠죠. 반면에 승역지는 어때요? 요만큼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죠. 반면에 승역지는 일부여도 상관이 없죠.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지만 승역지는 일부여도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인접해야 되는가? 상린관계는 인접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물을 끌어오는 경우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펌프 설치해서. 그럼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해 있지 않죠. 이래도 되지요. 그러니까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지역권이 뭔지 생각하고 특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자.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은 예를 들어서 갑이 을소유 땅에 이렇게 용수지역권을 갖고 있을 때 을은 나머지 승역지를 사용하죠. 다시 말해서 갑이 요만큼을 독점하진 않아요. 우리 통행지역권도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갑이 을과 계약을 맺어서 통로를 개설해서 여기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을도 통행할 수 있어요. 을도. 즉 지역권은요. 다른 물권과는 달리 승역지를 독점하진 않아요. 이걸 비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배타적이란 말은 민법에서는 독점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역권은 승역지로부터 물을 끌어오거나 승역지를 통행을 할 뿐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독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승역지는 지역권자가 편익을 제공받으면서 승역지 소유자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승역지는 지역권자, 승역지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죠. 즉 승역지를 공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승역지를 독점하지 않기 때문에 승역지를 지역권자와 승역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공용적 성격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걸 지역권이란다. 나머지 성질들이나 이런 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지역권의 개념과 기본적인 특징을 생각해 보시고, 자, 용익물권의 마지막 전세권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공부 딱 시작할 때, 민법이라는 걸 공부를 시작할 때 미리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는 말은 잘 안 들어봤지만 이 전세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걸 내가 사질 않고 빌려서 사용할 때 월세가 있죠. 반전세라는 게 있죠. 전세라는 게 있죠. 아파트 월세, 아파트 반전세, 아파트 전세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세하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전세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갑소유 아파트 101동 101호에 대해서 을과 전세 계약을 했다. 자, 이때 이 아파트 등기부 을구의 전세권자 을로 등기가 됐다. 요게 민법상 전세권이고요. 요게 전세권이고요. 물권입니다. 반면에 등기가 안 됐다. 전세권이 등기 안 됐다. 요걸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라 하고요.
요거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특수한 임대차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권 등기를 해야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전세권이 아니고요. 그냥 주택임대차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되는 전세권은 전세권 계약을 하고요. 전세권 등기를 꼭 해야 되는 물건이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주택임대차하고 또는 한강건물 임대차하고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심지어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하고 헷갈려가지고요. 실제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구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앞으로는 완전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비슷하다 해서 같은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전세권이 뭐냐? 뜻을 봅니다. 전세권이란 세 가지가 개념 요소입니다. 전세권자가 누구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에게 전세금을 꼭 지급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또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도 있고 건물 전세권도 있죠. 그 건물 전세권 중에서 주거용 건물 전세권이나 상가 건물 전세권이 주택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흡사하단 말이죠. 어쨌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을 하고요. 용익물권이죠. 그 다음에 전세금을 준 게 있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설정자가 안 돌려주면요. 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를 넣어버려요.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목적물을 경매 넣어서 우선 변제 받는다? 우리 저당권이 떠오르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아,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과 전세금을 나중에 목적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구나. 두 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구나. 아주 독특하구나. 이게 전세권입니다. 이게 전세권. 주위에 있죠.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를 요하는 물권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전세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구별을 앞으로 꼭 하셔야 돼요. 기능이 두 가지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성질, 타인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권이죠.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해야 되죠.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권 인정이 되죠. 객체는 타인 부동산이지만 농경지는 제외합니다. 이때 타인의 토지는 일부여도 상관없고요. 건물도 일부여도 상관없죠. 즉 전세권의 객체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일동건물 전부 또는 일부. 재산권입니다.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전세권이다. 자, 전세권이 성립이 되려면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세권 설정 계약해야 되죠. 부동산 물권이고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되죠. 그리고 꼭 뭘 줘야 돼요?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금 지급과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때 전세금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전세금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존속기간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상권에서 존속기간 및 갱신과 관련된 기본적인 뼈대를 잡았죠. 존속기간에는 최장 존속기간과 최단 존속기간이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며, 갱신은 민법에는 약정갱신과 묵시의 갱신과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더라. 그러면 전세권에는 어떤 규정이 있을까? 지역권에는 없어요. 존속기한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다행히 없었어요. 근데 전세권에는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전세권을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그 권리의 존속기한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최장 존속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에 우리 전세권 계약을 했을 때 기간을 15년으로 정했다. 기간을. 그러면 10년으로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 전세 같은 건 이런 게 없어요. 20년으로 할 수도 있고 30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전세권은 일단 10년 넘지 못합니다. 단 건물 전세권, 건물, 토지 말고 건물 기간은 당사자가 만약에 1년 미만으로 정했다. 예컨대 6개월로 정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해버립니다. 즉 건물 전세권만은 최단 기간을 마련해놨어요. 자, 그럼 정리.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불문 10년 넘지 못해. 넘으면 단축해. 두 번째, 건물 전세권만 1년이 보장돼 있어. 건물 전세권의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1년 미만으로 했다. 1년으로 한다. 이게 존속기간이에요. 그 다음, 만약에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우리 지상권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해줬죠. 281조에서. 그런데 전세권은 그냥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권리 소멸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언제든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달이 지나면 전세권을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대원칙이 최장 10년, 건물 전세권 최단 1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소멸 통고에 의한 소멸,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 전세권 존속기간입니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뭐 정밀하게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민법상 존속기간 및 갱신에 관련된 기본적인 틀을 잡았잖아요. 그죠? 지상권에서. 자, 전세권에는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만 하는 거예요. 갱신. 세 가지 중에서 이게 약정갱신이죠. 전세권 설정은 갱신했을 때 이게 약정갱신이죠. 갱신할 때도 10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 건물 전세권만은 뭐만은? 건물 전세권만은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 소유자를 말합니다. 자기 소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 그 설정자가,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 존속기한을 정했을 때 그 기간이 끝나기 6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나 갱신 안 할래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걸로 봐요. 전세권 존속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끝나기 6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뭐 나가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통지를 안 했어요. 그렇게 이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재계약을 한 걸로 봐요.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게 됩니다. 재계약을 했을 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권이 뭐고, 특징은 뭐고, 어떻게 취득하고, 존속기한 및 갱신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까지 딱 입문에서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기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각종 효력이라든가 소멸의 효과는 기본 과정 가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중에 마지막 공동소유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살펴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개념과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특징이 뭐냐 정도만 생각하셔서 아 이런 걸 앞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기본 방향을 잡는 용도로 입문 과정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권 강론의 용익물권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담보물권에 어떤 게 있는가 또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